이어서 경기 변동을 야기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이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선 우리의 출발점은 사실 노동시장에서 노동 수요 곡선을 통해서 경기 변동이 시작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경기 변동이라고 하는 현상이, 그러니까 GDP가 이렇게 변화하고, 그다음에 소비도 변화하고, 투자도 변하고, 이제 이러한 현상들이 사실 고용도 변하고요. 전방위적인 뭐 다양한 부문에서 다양한 형태의 충격에 의해 이러한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데, 이제 사실 우리는 우리 초점을 사실상 노동시장의 노동 수요 곡선에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노동 수요 곡선을 그렇다면 이제 이동시키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조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들어가서 경기 변동을 야기하는 어떤 중요한 요인이 정말 무엇인가를 이제 크게 거시경제 학파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뭐 학파에 따라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노동 수요 곡선을 이동시키는 요인은 우리가 조금 전에도 봤던 것처럼, 첫 번째는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의 가격이 변화할 때, 두 번째는 그 지금과 같은 팬데믹 상황하고 매우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기업이 생산하는 이제 제품에 대한 수요가 변화할 때, 지금과 같은 상황은 이제 수요가 크게 감소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가끔 저도 이렇게 TV를 보다 보면 이제 안타까운 소식들을 많이 접하는데, 그러니까 대체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가장 큰 충격은 이제 소비 부문에서 나타나고 있고요. 그러니까 소득과 소비 부문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소득 같은 경우에는 소득의 감소가 큰 사람들도 있고 대체로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서, 그러니까 소득의 충격은 대체적으로 좀 어, 조금 이렇게 구분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소득이 전체적으로 감소한 그러한 그 경기 침체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하지만 이제 소비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그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대체로 소비가 크게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실제 데이터를 보면 소비가 크게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비 감소로 인해서 여러 가지 현상들을 이제 볼 수 있는데, 궁극적으로 이제 최종적으로 소비자들이 소비하는 재화와 서비스들이 있겠죠. 이제 그런 재화와 서비스, 예를 들면 이제 뭐 가장 대표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제 외식이잖아요. 외식. 그러니까 뭐 식당, 레스토랑이라든가 식당,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식음료와 관련된 그런 기업들 혹은 뭐 자영업 이런 형태들, 뭐 대부분 다 레스토랑이고 혹은 카페 이런 데겠죠. 이제 그러면서 동시에 영향을 받는 부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이런 식당과 카페랑 연결되어 있는 이런 곳에 이제 식재료라든가 여러 가지 재료들, 머티리얼들을 이제 공급하는 그런 연관된 기업들이 또 있을 거예요. 연관 기업들이 존재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뚜렷하게 나타나는 이제 리세션의 형태는 대체적으로 소득의 감소는 좀 비대칭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소득 감소가 매우 큰 그런 그룹도 있고 이제 그렇지 못한 그룹도 있는 상황이고, 소비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소비가 크게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비 감소에 따른, 그러니까 지출 감소겠죠. 소비 지출 감소에 따라서 가장 심각하게 영향을 받는 이제 부문들이 있고, 대표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곳이 뭐 레스토랑이라든가 카페라든가 뭐 이런 이제 그리고 이제 연관되어서 이러한 기업들, 회사들 혹은 뭐 레스토랑 이런 곳에 필요한 재료들을 공급하는 기업들까지도, 혹은 뭐 자영업자를 다 포함해서요. 1인 기업 다 포함해서 상당히 큰 충격을 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 부문에서의 고용도 위축될 것이고요. 노동 수요가 감소할 것이고, 당연히 이제 이쪽에서도 노동 수요가 감소하겠죠. 연관되어 있는 다수의 기업들에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볼 수 있는 노동 수요 곡선이 이동하는 두 번째 이유, 이렇게 한번
현재 팬데믹 상황과 연결시켜서 생각해 볼 수 있고, 세 번째는 이제 생산성의 변화와 이제 기술 수준의 변화, 네 번째는 이제 기업이 생산 활동에 투입하는 다양한 투입 요소들의 가격의 변화, 이제 비용의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 그 실제로 경기 변동을 야기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우리가 크게 그 거시경제 이론을 정립해 온 지금 현재는 크게 두 개의 학파가 존재하고요. 뉴 케인지언들과 뉴 케인지언 매크로 이코노미스트들이 있고 그 다음에 뉴 클래시컬 매크로 이코노미스트들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누가 더 영향력이 있냐면 사실 뉴 케인지언들이 훨씬 더 영향력이 있고요. 왜냐하면 조금 이따가 또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그 뉴 케인지언들의 시각은 대체적으로 케인즈의 어떤 그 철학을 조금 담고 있고 그 다음에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이라든가 정부의 재정 정책이 거시경제를 안정화시키는데 매우 그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상 정부나 중앙은행이 존재하는 이유는 사실 경기 안정화라고 하는 이제 목표도 있는 거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사실 뉴 케인지언들이 거시경제학에서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비교적 비중을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뉴 클래시컬들은 이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는 사람들인가 궁금할 수도 있겠는데요. 저도 사실 그뭐 대학 시절부터 뭐 박사 과정도 그렇고 지금도 제가 하는 스타일의 거시경제학이 뉴 케인지언보다는 이제 뉴 클래시컬에 더 가까워서 제가 공부했던 학교도 뉴 클래시컬 학교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미국의 그 대학들 거시경제학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학교들을 크게 뉴 케인지언 학교들과 뉴 클래시컬 학교들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학교를 다 그렇게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대체적으로 한 뭐 몇 개 학교들이 있어요. 특징적인 역사와 전통을 갖고 있어서 저도 오랫동안 뉴 클래시컬 학교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뉴 클래시컬이 정확히 뭔지는 이제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 말씀드렸듯이 대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생각, 그 뭐 언론도 그렇고 뭐 대중도 그렇고 당연히 정부와 중앙은행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 사람들은 당연히 뉴 케인지언의 사고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하지만 그 거시경제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뉴 케인지언들의 이론에 의해서만 설명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뉴 클래시컬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학파를 제가 소개를 할 텐데 물론 여기 이제 두 개의 학파는 사실 그 큰 의미는 없고요. 물론 세 개 다 이제 큰 의미는 없습니다. 80년대 출발해서 2000년까지 왕성하게 이렇게 이제 확장이 됐던 학파의 이론이고요. Real Business Cycle Theory라고 그래서 실물 경기 변동 이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물 경기 변동 이론은 이제 80년대에 만들어지고 그리고 나서 한 20년 동안 거시경제학의 어떤 패러다임을 바꾸는 그 획기적인 일을 했고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거시경제학이라고 하는 것의 파운데이션이 바로 리얼 비즈니스 사이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거시경제학의 패러다임을 바꿔놓은 매우 그 획기적인 이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얼 비즈니스 사이클 티오리를 만든 이제 몇몇 거시경제학자들이 있는데 이걸 이제 처음에 시작한 사람들이겠죠. 몇몇 있는데 이제 그 중에 대표적으로 두 사람이 2010년쯤 해서 노벨 경제학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론은 사실상 더 이상 의미는 없고요. 나중에 다 보완되고 또 이렇게 뭐 틀린 부분들도 좀 있으니까 또 수정되고 보완되고 또 개량되고 향상되어서 더 이상 이제는 뭐 리얼 비즈니스 사이클 티오리를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이게 바로 이제 뉴 클래시컬 매크로 이코노믹스라고 할 수 있는 대표적인 뉴 클래시컬이죠. 예. 그러니까 뭐 새 고전파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냥 뉴 클래시컬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뉴 클래시컬의 이제 주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케인지안 티오리인데 이건 이제 존 메이나드 케인지의 이론을 그대로 뭐 적용해 본 것입니다. 우리 교과서에는 케인즈의 이론을 중심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 이제 케인즈의 이론이 나중에 케인즈의 이론을
나중에 수용해서 케인즈의 이론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정립한 사람들을 케인지언이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케인즈의 이론은 나중에 케인즈에 의해서 조금 더 정립이 되고 이제 확장이 되었는데, 나중에 좀 넌센스한 것은 케인즈 자신이, 존 메이나드 케인즈 자신은 케인지언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케인즈의 이론을 정립하고 체계화하고 이렇게 확장시키려고 했던 노력을 했던 그 학파, 케인즈 학파의 어떤 생각과 케인즈의 생각은 조금 달랐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 케인지언들이 거시경제학계를 주름잡게 됩니다. 그래서 대공황 당시에는 이제 존 메이나드 케인즈가 사실상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 이후 거시경제는 이제 1950년대, 60년대를 거치면서 사실상 이제 케인즈 스타일의 거시경제 정책이 뭐 유럽이랑 이제 미국 이런 국가들의 뭐 굉장히 폭넓게 적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케인즈의 이론도 사실상 문제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를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여러분 나중에 뭐 저나 또 거시경제학을 강의하시는 교수님들의 강의를 이렇게 쭉 들어보시면 이렇게 많이 들으면 이제 나름대로 다 정립되고 체계화되기 때문에, 네, 그 50년대, 60년대 이제 케인즈 이론이 상당한 문제점들을 노출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상당한 인플레이션의 고통을 겪게 돼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정부 주도적인 어떤 정책의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Financial and Monetary Theory라고 하는 것은, 이건 이제 Financial Theory는 나중에 그 도입 들어온 거고요. 여기서 사실 제가 조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 번째 사실 머니터리스트라고 볼 수 있어요. 머니터리스트. 그래서 우리가 연대표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면, 그러니까 사실 대공황 이전까지는 거시경제학이라고 하는 어떤 학문 분야가, 그러니까 필드가 사실 존재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케인즈가 경제 위기를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사실상 나름의 이론을 전개를 했는데, 그 이론이 경제학에서 거시경제학이라고 하는 이제 하나의 필드를 개척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케인즈로부터 사실 거시경제학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케인즈에서 시작된 거시경제학이 이후에 이제 케인지언이 탄생하고요. 그러니까 케인지언 학파예요. 케인지언. 그러니까 케인즈의 이론을 받아들여서 이 이론을 이렇게 정책에 반영하고 나름 여러 가지 이론으로 확대해 갔던 사람들을 이제 케인지언이라고 부르고요. 이 케인지언들이 대략 한 70년대까지 활동을 합니다. 60년에서 70년대까지 이제 활동을 하는데,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경제 문제를 노정을 했어요. 케인즈의 그 정책 어드바이스를 받아서 실제로 정책을 집행을 했더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동시에 이제 케인지언들을 가차없이 비판했던 세력들이 있는데, 그 세력들이 바로 머니터리스트입니다. 이 당시에 그러니까 60년대와 70년대 사이에 머니터리스트들이 등장을 하고요. 그 미국 경제학계에서 이 머니터리스트들은 실제로 이제 가격이라든가 통화 정책, 통화량이죠. 통화, 우리가 앞서 봤던 퀀터티 티오리 같은 거, 수량 방정식, 이런 이제 화폐 수량설, 화폐 수량 이론, 이런 것들의 이제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실제로 거시경제에 물가라든가 혹은 이제 이자율이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이제 주장을 펴게 됩니다. 그래서 60년대, 70년대를 넘어서면서 이제 케인지안의 어떤 이론들은 사실상 역사의 뒤안길로 이렇게 들어서게 되고요. 그러니까 경제 위기 대공황부터 시작해서 50년대, 60년대까지 사실 성공적인 그 경제 재건을 이끌었지만, 사실상 부작용도 많았기 때문에 그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서 머니터리스트들이 등장을 했고, 머니터리스트들의 사실 이론들도 굉장히 그 설득력이 있고, 현실의 그 많은 문제점들, 예를 들면 높은 인플레이션율을 성공적으로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그런 기여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뭐 합리적 기대 이론이라든가 다양한 거시경제학의 역사적인 그러니까 기념비적인 이론들이 당시 70년대부터 쭉 해서 거시경제학이 발전하기 시작하는데요. 이때 뭐 Rational Expectation Revolution이라고 해서 합리적 기대 혁명 이런 이야기도 이제 이때 당시 나타나고 뭐 루카스 크리틱이라고 하는 표현들도 이때 등장하고 가장 유명한 당시 거시경제학자들이라고 한다면 밀턴 프리드만을 꼽을 수 있고요. 당시 최고의 머니터리스트가 바로 밀턴 프리드만이었습니다. 밀턴 프리드만, 그 다음에 이제 이 밀턴 프리드만을 계승한 로버트 루카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당시 머니터리스트를 계승했던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머니터리스트의 한 10년, 한 20년 지속되는 과정에서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실물 경기 변동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그게 대략 80년이고요. 이때 이제 Real Business Cycle Theory (RBC가) 등장을 하는데 결국은 이제 밀턴 프리드만, 로버트 루카스, 그 다음에 RBC 이론으로 노벨상을 받은 뭐 에드워드 프리스캇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이제 쭉 이제 케인즈의 거시경제학으로부터 벗어나서 과거에 이제 그 뭐 리카르도라든가 여러분 애덤 스미스, 리카르도 뭐 이런 이제 그 정말 고전파죠. 경제학의 아버지들이라고 불리우는 이런 사람들의 이제 전통적인 이론들을 다시 체계적으로 정립해서 거시경제학을 새롭게 이렇게 뭐 이론적으로 만들어갔던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 케인즈의 이론은 어떤 그 여러분이 이제 미시경제학에서 배우셨던 다양한 어떤 파운데이션이 되게 약한 이론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뭐 저도 다 읽어본 건 아닌데 이제 케인즈의 책을 읽어보면 그 일반 이론에 대한 책을 읽어보면 사실 거의 그림이라든가 수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경제학이 추구했던 엄밀성이라든가 과학적인 접근이 사실 거의 없고 이제 케인즈는 실제로 거시경제가 어떻게 작동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인투이션, 메커니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논리적으로 설명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케인지언들의 역할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겠죠. 이 사람들의 역할은 이제 케인즈의 이론을 정립하는 데 상당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것이죠. 이제 그림으로 표현하고 또는 이제 이론적 백그라운드를 제시를 하고 이런 형태로 과거에 이제 고전파 경제학자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요. 말씀드렸듯이 이제 RBC 이론으로 넘어서면서 거시경제학은 사실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고요. RBC를 하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러니까 Real Business Cycle Theory에서 Real Business Cycle Theory에서 RBC라고 부르고요. RBC를 했던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뭐냐면 경기 변동이라고 하는 것, 비즈니스 사이클이 만들어지는 바로 주된 이유가 그러니까 리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얼은 뭐 진짜 이런 뜻이 아니라 경제학에서 거시경제학에서 리얼이라고 하면 이건 실물이라는 표현을 실물이라는 단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실물 부분에서 발생하는 충격 때문에 경기 변동이 나타나는 것이다. 통화적인 요인이라든가 혹은 화폐적인 요인 이런 것들은 사실상 배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극단적으로 극단적인 형태의 거시경제학 입장을 관철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머니터리스트들은 사실상 머니라든가 물가라든가 이런 명목 변수들이죠. 화폐 이런 것들의 중요성을 많이 생각을 했는데 이게 조금 더 지나쳐서 마치 꼭 그 우리 과거에 여러분 그 뭐죠? 그 사회주의 공산주의 운동 무브먼트 우리 역사를 이렇게 보면 그 볼셰비키 혁명부터 시작을 해서 그러니까 스탈린, 레닌 이런 혁명까지 이어지는데 사실상 이제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케인즈 쪽의 사람들은 어떤 표현을 쓰기도 하냐면 그러니까 머니터리스트들의 어떤 접근을 볼셰비키 혁명이라고 얘기한다면 사실 RBC까지 간 건 거의 스탈린과 레닌의 어떤 혁명과도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너무 지나치게 거시경제에 있어서
명목 변수들, 뭐 이자율, 금리, 화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머니터리스트들은 그런 것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었거든요. 근데 이제 RBC를 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의 중요성까지도 사실 무시를 하고 실물 부분에서의 충격이 경기 변동을 야기하는 주된 요소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생산성이라든가 테크놀로지, 프로덕티비티나 테크놀로지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걸 보였어요. 그게 상당한 기여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나서 사실 RBC 이론을 했던 사람들의 더 큰 기여는 뭐냐면 거시경제학의 어떤 연구 방법의 프레임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이제 거시경제학을 하는 사람들은 RBC 하는 사람들처럼 옛날에 RBC를 했던 사람들처럼 거시경제학을 다 합니다. 물론 이제 조금 다른 방식으로, 많이 다른 방식으로 하지만 방법론은 그때 그 사람들과 거의 똑같죠. 그리고 나서 RBC가 사실상 이제 1980년대 이후부터 거시경제학의 주류가 되면서 사실상 처음에 시작했을 땐 주류가 아니었었는데 그 굉장히 그 여러분 만약에 나중에 거시경제학을 더 깊게 공부할 기회가 된다면 그 굉장히 아름다워요. RBC 이론은 정말로 당시의 거시경제학의 획기적인 어, 연구 방법의 한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케인지언들은 여기에서 그냥 이렇게 뭐 사라진 것이 아니고요. 계속해서 나름대로의 이제 연구를 진행해 왔고 머니터리스트들의 주장이라든가 RBC들의 주장을 계속해서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변형된 형태로 자기들의 이론에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RBC 이론이 만들어진 이후에 나름대로 기존의 머니터리스트들과 고전파 거시경제학자들이 이야기했던 다양한 비판들을 수용을 해서 새로운 형태의 케인지언을 어떤 케인지언 이론을 이제 제시를 하는데 그게 바로 뉴 케인지언이에요. 그래서 80년대 RBC 이론이 만들어진 이후에 사실상 90년대로 들어서면서 뉴 클래시컬이라고 하는 머니터리스트와 RBC의 전통을 계승한 뉴 클래시컬이라고 하는 이제 학파와 과거 케인즈 그다음에 케인지언을 계승하고 그다음에 이 기간 동안 사실 케인지언들에게 있어서 70년대, 80년대는 사실 암흑기와 같은 기간이지만 나름대로 여러 가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합리적 기대라든가 루카스 크리틱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비판들이 있었고 거시경제학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획기적인 그런 아이디어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받아들여서 조금씩 조금씩 자기들의 이론을 수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정된 결과 이 사람들은 이제 뉴 케인지언이라는 이름으로 자신들의 어떤 조금 새로워진 이론들을 제시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쪽 모두 뉴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가는 이유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합리적 기대 이론, 그러니까 rational expectation revolution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 뉴가 붙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둘 다 고전파도 합리적 기대를 수용한 것이고 케인지언들도 이제 합리적 기대를 수용한 것이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합리적 기대 뭐 대단한 건 아니고요. 그냥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고 아니면 그런 게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뉴 클래시컬이 맞냐, 뉴 케인지언이 맞냐, 뭐 그건 사실 별 의미는 없고요. 그리고 나서 2000년 넘어서면서 지난 20년 동안 이 두 이론은 사실 이렇게 머지가 됐어요. 상당 부분 뭐 머지가 돼서 뭐가 하나 중요하고 뭐가 하나 안 중요하고 뭐 이런 식의 논의는 사실 의미가 없고 상호 보완적인 그런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거시경제학을 할 때 단순히 무슨 뭐 금리, 물가, 뭐 경기 변동 이런 거 다 보지만 동시에 굉장히 많은 그 다른 현상들, 이니퀄리티라든가 이런 것도 우리가 다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말씀드렸듯이 실질 이자율이 왜 이렇게 떨어졌는가? 한국은행이 이제 기준금리를 0%까지 인하해야 될 시점이 올지도 모를 텐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주택시장, 주택시장이 우리가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주택시장에 참여한단 말이에요. 다양한 형태의 주택이 존재하고 노동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퀄러티가 똑같은 게 아니에요. 교육 수준도 다르고 같은 교육 수준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같은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라고 해도
각자 자신의 어떤 스킬이라든가 기술 수준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레이버의 퀄리티가 다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노동시장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머물러 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고용 상태에 있다가 또다시 일자리를 그만두고 비경제 활동 상태에 있다가 또다시 고용 상태에 있다 이렇게 왔다 갔다 빈번하게 움직이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거시경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이런 소비는 어떻게 변하고 투자는 어떻게 변하고 GDP는 어떻게 변하고 주택 가격은 어떻게 변하고 이렇게 그냥 1차원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요인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은 어, 뉴 클래시컬들이 어디에 더 많은 그 관심을 갖고 연구를 진행하냐면 꽤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이제 90년대에 이미 시작이 됐고요. 경제 주체들의 어떤 이질성에 초점을 맞추어서 연구를 많이 해요. 이걸 우리가 헤테로지니티라고 얘기를 하는데 헤테로지니티 지니티죠. 예. 헤테로지니티라고 하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들 각자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소비를 더 많이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소비를 적게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자산이 많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부채가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동일한 자산을 가지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소비를 한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이질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든가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를 동시에 뉴클래시컬들에서는 이제 고려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뉴케인지언들은 마찬가지로 뉴케인지언들은 통화 정책과 여러 가지 재정 정책을 동시에 살펴보려고 하고요. 통화 정책의 효과, 금리를 인하할 때 어떻게 되는지, 또 제로 로어 바운드라고 해서 금리를 더 이상 인하할 수 없는 중앙은행이 0%까지 인하를 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연방 기금 금리가 제로에서 0.25% 사이란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 통화 정책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그런 제로 로어 바운드 상황에서 재정 정책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재정 정책이 더 효과적인지, 사실 이런 걸 보는 것이 이제 뉴 케인지언들의 주된 관심사라고 할 수 있는데 생각해 보면 이런 접근 방법과 이런 접근 방법이 비교적 매우 다르긴 하지만 경제 주체들의 이질성을 많이 고려한다. 노동시장에서 사람들의 차이를 본다라고 한다면 상대적으로 통화정책이나 재정정책의 역할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겠죠. 이질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는 상대적으로 통화정책이나 재정정책의 효과는 크게, 예를 들면 통화정책의 효과는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뉴케인지언들 입장에서는 금리를 조절할 때, 금리를 인하하거나 인상할 때 소비나 투자 이런 것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전반적인 고용 수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가 더 주된 관심사잖아요. 그 경로는 어떻게 되고 메커니즘은 무엇인가? 그렇다면 경제 주체들의 사실 이질성은 이 사람들한테 그렇게 큰 중요한 이슈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과 어떤 메커니즘, 관심을 갖는 메커니즘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 둘 중에 뭐가 좋고 뭐가 뭐 나쁘고 싫고 이런 문제는 뭐 개인의 선택일 수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뭐 이건 맞고 저건 틀리고 이렇게 접근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상호 보완적이기 때문에요. 이제 하지만 저도 이제 개인적인 선호가 당연히 있죠. 저는 뉴 케인지언들의 접근 방식이 사실 잘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왜 저렇게 해야 되는지 사람마다 개인적인 어떤 철학이 있잖아요. 신념도 있고 나름 믿음도 있고 각자의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더 다양해지는 것이고 거시경제학자가 다 똑같다면 뭐 그렇게 많은 거시경제학자가 왜 다 필요하겠어요. 서로 보는 관점이 다르고 그게 서로 상호 보완되어서 우리가 지향하는 사회가 그런 거니까요. 서로 상호 보완이 되고 그래서 더 의미 있는 더 가치 있는 이제 인류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사실 이제 우리들의 역할이기도 하니까요. 나름 이제 각자 영역에서 컨트리뷰션을 만들어내고 첫 번째 결과적으로는 이제 뉴 클래시컬이 이었던 실물 경기 변동 이론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총 요소 생산성 충격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또는 뭐 기술 충격이라고 불러도 괜찮습니다. 자, 우리가 경제 전체의 어떤 GDP를 결정하는 관계식을 생산함수로 표현을 했었는데 생산함수에 영향을 미치는 게
테크놀로지가 있었고 자본이 있었고 그 다음에 노동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노동의 우리 efficiency unit으로 표현을 했었는데요. 이제 그 중에 경기 변동을 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source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이제 RBC를 하는 사람들은 바로 테크놀로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테크놀로지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냐면 경제 전체의 여러 가지 생산성의 변화를 야기하는 여러 가지 행위들, 대표적으로 R&D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연구개발이죠. Research and Development. 그래서 연구개발의 성과로 인해서 기업들은 투자를 늘릴 것이고요. 투자가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노동의 한계 생산물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기업들은 전보다 노동력을 늘릴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공장을 늘릴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뭐 생산 설비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슬라이드에도 나오지만 삼성전자에서 반도체를 그 성능이 좋은 반도체를 만드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꽤 됐죠. 제가 그 삼성경제연구소에 있을 때만 해도 이제 그 반도체를 옆으로 계속 이렇게 벌려가는 것에 한계가 있어서 이제 1층에서 2층으로 쌓는 그런 이제 새로운 기술을 삼성전자가 제시를 해서 반도체 시장을 석권한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벌써 한 10년 전쯤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 형태로 만약 새로운 연구 개발이 이루어진다면 당연히 생산 설비를 확대하고 뭐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노동을 더 투입하게 되는 그런 효과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productive capacity가 늘어날 것이고요. 그 다음에 투자도 증가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고용은 늘어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결과 임금은 상승하고 이제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늘어나서 주주들의 돌아가는 이제 배당금도 늘어나겠죠. 이윤이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 이윤이 늘어나서 배당금이 늘어난다고 하면 뭐 결국은 그게 삼성전자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삼성전자의 주주들한테 돌아가는 거니까요. 삼성전자에서 일하는 사람, 직원들, 그 다음에 주주들,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베네핏이 돌아갈 것이고, 이러한 현상이 경제 전체에 광범위하게 나타난다면 그럼 당연히 전반적으로 임금이 상승하게 되고 고용은 증가하고 기업의 이윤은 늘어날 테니까 결과적으로 소비가 증가할 것입니다. 그래서 경기 변동 과정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제 경기가 과열되는 상황에서 생각할 수 있는 현상들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죠. 기술 충격으로 인해서 투자 증가하고 그다음에 자본 스탁이 늘어나고 고용 늘어나고 임금 상승하고 그다음에 소비가 늘어나는 이러한 메커니즘을 그대로 구현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몇 가지 문제점이 있기는 하죠. 자, 어떤 문제점이냐면 트렌드 상에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장기 추세 이야기를 했고 경기가 과열되고 또는 경기가 이렇게 침체되는 사이클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 추세를 따라서 경제가 성장해 가거나 혹은 이 추세로부터 이렇게 바깥쪽으로 벗어나는 현상은 테크놀로지 샥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R&D의 엄청난 성과들이 막 이곳저곳에서 펑펑펑펑 터져난다면 그럼 당연히 추세로부터 바깥쪽으로 벗어나겠죠, 위쪽으로. 그런데 추세로부터 아래쪽으로 벗어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기술이 후퇴한 것이냐? 이제 이런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거예요. 결국은 우리 리세션도 경험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테크놀로지에서 비롯된 충격이라고 하는 것이 리세션도 설명할 수 있겠는가? 이게 이제 우리의 주된 관심사겠죠. 근데 이제 생각해 보면 사실상 그렇게 만족스러운 설명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리세션을 설명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RBC를 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뭐 고전파 거시경제학자들이죠. 뉴클래시컬들은 이제 어떠한 주장들을 많이 했냐면 실제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술 충격이라고 하는 것이 파지티브한 샥은 뭐 당연히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말씀드린 R&D라든가 다양한 생산성이 늘어나는 형태의 충격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 반대로 생산성이 떨어지는 것은 무엇이냐? 뭐 우리가 다양하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오일 가격의 상승이에요. 원유 가격.
원유 가격의 상승입니다. 혹은 이와 유사한 형태의 우리 충격들을 기술 충격 혹은 총 요소 생산성에 나타나는 부정적인 충격이다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겠죠. 원유 가격이 상승하면 그러니까 실제로 원유를 그 생산 과정에 재료로 사용하는 기업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한국 경제를 견인하고 있는 이제 중요한 기업들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석유 정제를 하는 석유화학 기업들이 사실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한국 경제가 경공업에서 시작해서 이제 중화학공업 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사실 이제 석유 의존적인 이제 그 산업 형태를 초기에 취했었는데 그 산업 구조가 아직까지 조금 제가 알기로는 한국 경제에 비교적 뭐 이렇게 미미한 역할을 하는 건 아직도 아니에요. 조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원유 가격의 변화가 사실상 한국 경제에 지금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인데요. 물론 과거보다는 한국 경제가 산업이 훨씬 더 다양화되었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그 임팩트가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원유 가격의 변화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무시하지 못할 만큼의 이제 충격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원유 가격의 상승이라고 하는 것을 기술 진보에 나타나는 부정적인 충격이다라고 해석해 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원유라고 하는 것을 많이 사용하는 기업의 경우에 사실상 원유 가격의 상승은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어요. 생산성 하락으로 연결되는 것이죠. 사실 많은 기업들이 이제 원유를 생산 과정에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기술 충격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유 가격이 상승하면 기업들의 이윤이 잠식되고요. 이윤이 감소하게 되고 생산성이 떨어지니까 결국은 노동 수요 감소로 연결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노동시장에서 노동 수요 곡선이 안쪽으로 왼쪽으로 이동하는 현상을 설명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이제 케인즈의 이론인데 여기서 케인즈의 이론은 사실 조금 많은 페이지를 할애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좋아하지는 않는데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케인즈의 이론은 사실 좀 어떤 면에서 보면 뭐 일단 말씀드리고 케인즈의 이론을 먼저 말씀드리고 우리가 먼저 보려고 하는 것은 센티먼트와 멀티플라이어에 대한 것입니다. 센티먼트는 뭐 경제 심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멀티플라이어는 이제 승수 효과예요. 우선 이제 케인즈가 사실상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뭐냐면 소비자들의 어떤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 혹은 예상, 기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기업들의 어떤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 인지 혹은 뭐 심리, 기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심리적인 요인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전반적인 어떤 경제 심리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대 혹은 예상 뭐 이런 것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이제 간략하게 줄여서 애니멀 스피릿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뭐 다수의 거시경제학자들이 이 애니멀 스피릿을 굉장히 의미 있게 받아들여서 애니멀 스피릿을 뭐 다양하게 적용해서 거시경제 현상을 설명하기도 했었는데요. 이제 케인즈 관점에서 봤을 때는 경제의 어떤 전반적인 펀더멘털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전반적인 경제 상황에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것이 크게 변하지도 않았고 뭐 자본 스탁이 크게 파괴가 된 것도 아니고 노동력에 커다란 손실이 발생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쟁이 난 것도 아니고 무슨 뭐 외부적인 충격이 온 것도 아니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상하는 나름의 어떤 심리적인 요인의 변화가 발생하게 되면 거시경제가 크게 요동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케인즈의 생각이었습니다. 바로 애니멀 스피릿이 경기 변동을 야기하는 주된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경기 변동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센티먼트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바로 경제 심리죠, 심리. 우리가 소비자 심리 지수 이런 거 이렇게
그 매월 계산해서 앞으로 경제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인지 소비자들의 예상을 지수화해서 이제 발표하는데요. 그런 개념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제 환경이 어떻게 될 것인지, 미래 경제 활동에 대한 나름의 어떤 기대, 그다음에 기대, 불확실성에 대한 전망,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센티먼트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당연히 애니멀 스피릿도 포함이 되고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미래에 대해서 느끼는 어떤 전망, 그 다음에 기업들이 느끼는 어떤 불확실성, 이런 것들을 이제 포괄적으로 의미하는 단어가 센티먼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센티먼트의 변화가 결과적으로 소비의 변화와 투자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비자 심리, 그다음에 기업 심리, 투자 심리, 우리 이렇게 이런 표현 많이 하잖아요. 소비 심리, 그다음에 투자 심리, 이게 바로 센티먼트입니다. 소비 심리가 약화되고 투자 심리가 약화된다, 이런 표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케인즈의 다 표현입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로 소비가 감소하고 실제로 투자가 감소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케인즈의 생각인데, 저는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현 정부에서도, 현 정부 얘기 별로 하고 싶지는 않은데요. 현 정부에서도 이제 비슷한 시각을 좀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경제 상황이 지금 팬데믹 상황이고 그 극심한 위기 상황인, 그러니까 그 리세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데이터로 보여드렸잖아요.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인데 굉장히 안 좋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절대 안 좋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1차, 2차, 3차, 4차 추경 다 하고 재난지원금 1차, 2차, 그다음에 3차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거예요. 이걸 너무 믿는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정부 관계자들이라든가 혹은 정책 당국에서 지금이 심각한 리세션이다 라는 얘기를 사실을 연초에 했었어야 되죠. 그때 리세션으로 들어가고 있었는데, 근데 그런 얘기들을 이제 계속해서 밀어온 것이죠. 아마도 이 케인즈의 이론을 굉장히 믿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건 뭐 개인의 선택입니다만, 경제학자의 시각에서 보면, 물론 어떤 국면에서는 센티먼트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국면에서는 센티먼트가 비교적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어, 그러니까 정보가 비교적 완전한 상태에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한 불확실성은 사실 굉장히 적고, 다수의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센티먼트는 굉장히 제한적일 거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뭐 대충 그렇고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센티먼트에 대한 이야기를 삼성에 한번 적용해 볼 수 있는데, 뭐 제가 삼성을 좋아해서 삼성 이그젬플을 쓰는 건 아니고요. 뭐 대부분이 다 알고 있고, 오히려 삼성이 아닌 다른 기업을 쓰는 게 요즘은 더 이상한 것 같아요. 뭐 여기에 LG 쓰는 게 조금 더 어색해 보이기도 하고, 다른 기업을 이그젬플로 드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삼성을 쓴 거고요. 예를 들어서 교과서에는 이제 그 항공사를 썼는데, 그래서 여기다 코리안 에어라인 쓰기에는 조금 더 그렇고, 요즘 또 상황이 또 어수선하잖아요. 아시아나 항공하고 관련해서. 네, 뭐 할 말은 많습니다만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래서 여러분들께 뭐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적절하진 않을 것 같고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인수에 대해서, 삼성 같은 경우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제 삼성전자가 앞으로 그 일렉트릭 디바이스에 대한 수요가 부진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한다면, 뭐 실제로 그렇다는 뜻은 아닙니다. 앞으로 사람들이 뭐 스마트폰이라든가 뭐 태블릿 PC라든가 여러 가지 뭐 랩탑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전반적인 수요가 부진할 것이라고 예상한다면, 그러니까 미래 수요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는 거죠. 부정적 전망을 갖고 있다면, 그렇다면 이러한 전망은 바로 지금 현재 의사결정에 반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러한 예상이 굉장히 공고하고, 그 다음에 이사회나 임원진들이 이러한 것을 반영을 해서 현재 의사결정을 한다면 아마도 이러한 의사결정을 할 거예요.
엔지니어들의 채용을 조금 줄이고 혹은 뭐 기존에 채용하기로 했던 엔지니어들 숫자를 대폭 줄이고 뭐 신규 채용을 하지 않는다든가 혹은 뭐 기존에 뭐 그 박사들이라든가 혹은 엔지니어들을 이제 내보내는 형태로 정리해고를 하는 형태의 의사결정을 할 수도 있고요. 뭐 당연히 엔지니어가 몇 명 줄어들게 되면 혹은 채용이 줄어들게 되면 행정 직원들도 당연히 따라서 줄어들겠죠. 실제로 연구소에서 일하는 엔지니어들이 줄어드는데 뭐 인사팀이나 뭐 재무팀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뽑을 일은 없잖아요. 당연히 서포트 워커들도 채용을 하지 않거나 레이오프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생산도 줄일 테니까 계열사들로부터 부품을 주문하는 오더도 줄어들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원자재들 뭐 희유 금속들이겠죠. 이런 금속들에 대한 이제 해외 주문도 혹은 국내 주문도 줄어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 계열사들과 관련 업체들, 그러니까 삼성전자 혹은 이제 전자라고 하는 인더스트리에 속해 있는 그런 다수의 기업들이 마찬가지 상황에 직면할 거예요. 이들에 대한 수요가 전방위적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들 기업들, 주변 기업들 혹은 계열사들, 협력업체들 노동 수요도 함께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삼성뿐만이 아니라 주변 제조업체들의 노동 수요도 함께 줄어들어서 경제 전체의 노동 수요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GDP에 대한 어떤 전망이 부정적일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을까? GDP에 미치는 효과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효과를 생각하기 위해서 생산 측면에서의 GDP는 이제 지출 측면에서의 GDP와 같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용을 할 것이고요. 우선 이야기의 스토리의 시작은 뭐 삼성전자에서 한번 시작해 보죠. 삼성전자가 미래에 대한 어떤 미래 수요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을 가지고 현재 의사결정을 했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투자가 크게 줄어들었어요. 그 투자가 줄어들게 되면 그만큼 Y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뭐 C가 늘어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G가 늘어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순수출 X-M이 늘어날 수도 있으니까 I가 줄어들었다고 해서 즉각적으로 Y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드렸듯이 투자가 줄어들었다고 해서 투자가 줄어들었다고 하더라도 민간 부분에서의 소비가 늘어나거나 정부 지출이 늘어나거나 수출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기업들에 의해서 줄어든 투자를 다른 컴포넌트들이 충분히 상쇄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잠깐 살펴봤지만 소비와 투자는 일반적으로 같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투자가 늘어날 때 소비도 늘어나고 투자가 줄어들 때 소비도 줄어들어요. 그렇다면 소비가 줄어든다고 말하는 것이 일반적으로는 더 적절합니다. 물론 반드시 그렇다는 뜻은 아니고 투자가 줄어들 때 대체로 소비도 함께 줄어들기 때문에 소비도 줄어든다라고 말하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다는 거예요. 투자가 줄어들 때 소비는 그렇지 않습니다. 소비는 늘어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대체로 소비도 같이 줄어듭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는 것이죠. 정부 지출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재량적으로 집행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경기 변동과 밀접한 관련은 없어요. 물론 경제가 굉장히 상황이 안 좋아서 리세션 상황이라고 한다면 정부가 정부 지출을 늘릴 수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로 늘릴 수 있어요. 그래서 I나 C가 줄어들 때 정부가 정부 지출을 늘려서 이것들을 상쇄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건 이제 정부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니까 정부가 어떠한 그 위기 대응 혹은 안정화 정책을 시행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뭐 G는 크게 변하진 않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수출 마이너스 수입 같은 경우에도 뭐 대체로 국내 경제 상황과는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니까 X-M도 우리가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이 만일 이제 케인즈가 얘기한 어떤 센티먼트가 작동한다면 어떤 식으로 작동할까? 기업들이 투자를 줄일 것이고요. 그로 인해서 소비가 줄어들 거예요.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GDP도 줄어들게 되겠죠.
그러니까 가계 부문에서의 소비가 감소하는 이유는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대체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니까. 기업들이 투자를 줄이고 지금 우리 앞서 봤듯이 엔지니어들 채용을 줄이거나 혹은 기존의 엔지니어들을 정리해고하고 그다음에 다양한 형태의 행정 직원들을 예, 뭐 혹은 채용을 줄이거나 정리해고를 한다면 그렇다면 이러한 조정이 경제 전체에 확대가 된다면 그렇다면 가계는 일자리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고요. 잡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계속 이러한 기업의 의사결정이 지속이 된다면 상당히 높은 리스크를 떠안게 되고 대체적으로 이러한 상황에서는 이제 가계가 소비 지출을 줄이는 것이 일반적이겠죠. 그다음에 우리가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코 무브먼트와 관련해서 이제 C와 I는 대체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GDP가 떨어지겠죠. 요약해서 우리가 정리해 보면 대체로 어떤 그러니까 센티먼트, 기업의 투자 심리 혹은 애니멀 스피릿 이런 것들로 인해서 투자가 감소하게 되고 이런 투자의 감소가 노동시장에서 노동 수요를 위축시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고용은 줄어들고 GDP는 떨어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최초의 시작은 이 경우에 이제 센티먼트라고 할 수 있겠죠. 부정적인 어떤 경제 전망 혹은 부정적인 경제 심리 이런 것들에 의해서 촉발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승수 효과인데요. 멀티플라이어스라고 하는 것인데 승수 효과는 어떤 이제 하나의 메커니즘이고 이 메커니즘이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는 뭐 거시경제학을 하는 사람들마다 조금씩 다르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냥 대체로 승수효과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메커니즘인데 어떤 메커니즘이냐면 처음에 그냥 어느 정도 충격이 발생했을 때 그 충격이 에, 증폭되는 어떤 메커니즘을 이야기를 합니다. 충격을 증폭시키는 혹은 충격이 증폭되는 메커니즘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엄청난 충격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뭐 그냥 미미한 충격이 거시경제에 이렇게 들어왔어요. 뭐 대외 부문의 충격일 수도 있고 우리가 10여 년 전에 미국 경제에서 봤던 리만 브라더스 투자은행이 예, 투자은행을 날려버린 거죠, 그렇죠? 그냥 파산시켜 버렸습니다. 뭐 지급불능, 상환능력, 채무불이행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자산을 다 처분하더라도 부채를 도저히 상쇄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이라고 생각해서 날려버렸는데 사실은 그것에서 끝날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것이죠 당시에.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대단한 충격은 아닌데 뭐 미미한 충격이 거시경제를 강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 충격이 계속 증폭이 되어서 이 승수 효과에 따라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서 계속 증폭이 되어서 엄청난 충격이 되고 이 충격이 거시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쳐서 매우 큰 경기 침체를 혹은 뭐 대공황까지 그 디프레션까지 이어질 수 있는 이러한 메커니즘을 우리가 승수 효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앞서 봤던 것처럼 이제 삼성, LG에서 시작된 어떤 충격 뭐 어떤 충격이든 뭐 상관없습니다. 부정적인 충격이 시작이 됐는데 이러한 충격이 삽시간에 주변의 제조업들한테까지 이제 확산이 되는 것이고 협력업체 그 다음에 이제 관련 업체들 그 다음에 같은 인더스트리에 있는 다른 기업들까지 막 전방위적으로 이제 확산이 되고 이어서 금융기관까지 확산이 되고요. 그 다음에 같은 비슷한 유형의 인더스트리에 있지 않은 다른 기업들까지도 또 영향을 미치게 되어서 결국 가계 부문과 경제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이러한 효과를 우리가 승수 효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10년 전 그레이트 리세션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사실상 시작은 리만 브라더스가 그러니까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 자산의 손실이 매우 컸던 것이죠. 자산 손실이 막대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 다 휴지 쪼가리가 된 것이죠. 금융 상품이라고 하는 게 다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뭐 제가
금융상품이라고 하는 게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예금을 했어요. 은행에 예금을 했는데 그 예금 통장, 요즘은 뭐 종이 통장 안 주고 다 이제 뭐 그 온라인에서 인터넷 통장 같은 게 이제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일종의 제 자산입니다. 그런데 그 은행이 망해서 제가 예금한 돈을 못 찾으면 저는 자산 손실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리만 브라더스가 비슷한 형태의 금융 상품을 가지고 있었는데 결국은 그 자산이라고 하는 것이 순식간에 그냥 다 휴지 조각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리만 브라더스에 투자를 했던 지금 저와 같은 문제예요. 투자를 했던 연계된 금융기관들이 순차적으로 손실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제 손실이 계속해서 물리고 금융기관들이 원래 그렇잖아요. 서로 물리고 물려 있잖아요. 계속해서 빌리고 빌려주는 그러니까 단기 차입을 통해서 우리 말씀드렸지만 우리은행 대차대조표와 그 다음에 금융위기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은행은 은행 간 거래를 굉장히 빈번하게 엄청난 규모의 금액들을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느 한 은행이 구멍이 나버리면 거의 도미노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A라고 하는 은행한테 B라는 은행이 돈을 빌려줬는데 A가 망해버렸어요. 그럼 B도 망하는 거예요. 그 묶여버리는 거잖아요. 빌려줬던 돈을 회수할 수 없게 되면 자기도 물론 자기도 자산이 되게 많아서 그냥 빌려만 주는 은행은 없습니다. 전 세계 그런 은행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사실 금융시장이 발달한 곳에서는 그런 금융기관이 거의 없어요. 자기도 빌려서 빌려주는 것이니까 다 빌려서 빌려주는 거잖아요. 다 그런 식의 연계되어 있는 금융기관들이 순차적으로 무너지게 되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뭐가 또 추가로 드러나게 됐냐면 MBS라고 하는 Mortgage Backed Security라고 하는 이제 MBS 문제가 크게 대두가 되었던 것이죠. 뭐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이게 승수효과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이어지는 부문에서도 비슷한 얘기가 나와서요. 그 다음에 또 너무 진도를 많이 나가면 여러분 기말 시험 때 공부할 게 많아질 것 같아서 우리 시험 범위는 오늘 강의까지 강의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저는 제 리스판시빌리티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 26장의 나머지 부분은 제가 다음 주 월요일 강의로 해서 업로드를 해 놓을 거고요. 관심 있는 학생들은 이 26장 후반부도 경기 변동 관련해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 관심 있는 학생들은 뭐 심심하실 때 안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출석 체크는 해놨는데요. 제가 나중에 지워 놓을게요. 안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MBS 관련해서 MBS는 우리가 그 쉽게 생각하기 어려운 금융 상품이고요. 저도 그 당시에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한국은행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 MBS라고 하는 개념을 저도 뭐 투자은행에서 일해본 경험은 없기 때문에 사실 그때 당시 저희도 이제 골드만삭스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MBS가 뭔지 막 그 세미나 하고 그랬었어요. 그때 조금 배워서 아는 거지. 뭐 저도 뭐 MBS를 만져봐서 아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MBS가 기본적으로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같은 거 받을 때 되게 행복해하면서 대출을 해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은행 나중에 일해 보시면 그 은행들이 굉장히 그 좋아하는 그 영업이 주택담보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특히 굉장히 안정적인 부동산 이런 것을 담보로 잡고 대출해주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특히 대출을 받는 사람이 직장도 있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신용도 나쁘지 않다면 은행 입장에서는 그런 사람들한테 왜 대출을 안 해주겠어요? 만약에 그 사람이 대출 그러니까 상환 능력이 없다고 해도 그냥 부동산 가지고 오면 되는 거니까요. 담보 회수해가지고 우리 은행이 그냥 처리해버리면 대출해준 거 다 상환할 수 있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는 부동산 담보 대출이 굉장히 매력적인 비즈니스입니다. 마찬가지로 미국에서도 우리처럼 그렇게 뭐 타이트하지는 않지만 신용이 굉장히 좋은 사람들은 대체로 주택담보대출 같은 것을 받으면 이제 매달 이자와 원금을 분할해서 잘 상환을 해요.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이 굉장히 매력적인 비즈니스입니다. 그러니까 기회만 되면 계속해서 대출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2000년 이전까지는 대체로 은행 나름대로 신용이 좋은 사람들을 잘 선별을 해서 이렇게 대출을 잘 해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디폴트가 되는 경우도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 디폴트가 되는 것은 뭐 부채를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겠죠. 그럼 이제 은행이
대출을 받은 사람의 집을 가져가서 뭐 경매에 붙이거나 그래서 이제 그 채권 행사를 하는 것이죠. 뭐 이런 형태. 그런데 이제 2000년대로 넘어서면서 금융기관들이 굉장히 무리하게 주택 관련 대출을 해준 거예요. 이제 미국은 우리와 같은 주택담보대출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몰기지를 판매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몰기지를 판매를 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주택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국면이었고 2000년대 그런 상황에서 금융기관들은 신용이 좋지 못한 사람들에게까지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담보대출, 그러니까 대출을 주택 관련 대출을 시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기지를 판매를 한 것입니다. 이제 그런데 거기에서 문제가 끝나면 괜찮아요. 그러면 괜찮은데 문제가 뭐냐면 그 말씀드렸듯이 은행이 가지고 있는 몰기지를 판매했으니까 은행이 금융기관들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있으면 이제 이자가 계속 들어오니까 굉장히 좋은 비즈니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우리은행 대차대조표에 보면 그거 자산이잖아요. 대출해 준 것, 론은 자산이에요. 거기서부터 이제 이자가 발생하는 거예요.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그러면 이제 골드만삭스라든가 리만 브라더스라든가 뭐 이런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든가 시티뱅크 이런 데가 가만히 있겠어요. 굉장히 좋은 금융 상품이기 때문에 돈을 주고 사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융기관들이 사실상 몰기지를 판매를 했고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몰기지를 판매하는 몰기지 회사도 있어요. 별도의 몰기지만 판매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택 관련된 대출을 시행하는 금융기관들이 있어요. 그런 데서부터 이게 몰기지를 사오는 것이죠. 일종의 금융 상품을 또다시 만들어서 몰기지를 사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와서 다시 그 몰기지를 또 다른 금융 상품으로 이렇게 구조화합니다. 재구조화한다든가 파생 상품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중앙은행의 그 오픈마켓 오퍼레이션과 관련해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었냐면, 그러니까 리포라고 하는 걸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그것은 그 환매 조건부 채권, 환매 조건부 증권이라 그래서 어떤 어, 국채라든가 혹은 뭐 정부가 발행한 채권 뭐 좋습니다. 혹은 뭐 통한증권 그것을 기초로 해서 일주일 동안 국채 거래를 하는 형태의 또 다른 형태의 금융 상품인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국채를 사고 파는 형태가 아니고 국채를 기반으로 해서 조금 변형된 형태의 금융 상품을 만든 거잖아요. 일종의 이제 계약을 따로 하는 거예요. 금융 상품을 놔두고 이 금융 상품을 우리가 어떻게 거래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제 계약서를 또 따로 쓰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건 이제 완전히 다른 금융 상품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몰기지를 그런 식으로 재구조화하고 또 다른 금융 상품으로 만들었어요. 그게 바로 이제 몰기지 백드 시큐리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몰기지라고 하는 것을 백업 자산으로 두고 이걸 가지고 새로운 금융 상품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몰기지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매력적인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그걸 기반으로 해서 또 다른 파생 상품을 만들어도 굉장히 매력적이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200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신용이 좋지 못한 사람들에게까지 대출을 시행을 해 주었고 조금씩 경제가 다운턴으로 들어가면서 침체가 되기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잡을 잃어버리고 소득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소득 상실, 그 다음에 일자리를 잃고 그러니까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상태가 된 것이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금융기관들의 빵꾸가 나기 시작을 했고 MBS라고 하는 이제 몰기지 상품,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이라고 하는 것을 기초자산으로 해서 만들어진 금융상품들도 당연히 빵꾸가 나는 거죠. 그런 문제들이 이제 증폭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융기관들뿐만 아니라 연관된 금융기관들이 부실화되면 당연히 이제 연관된 다른 산업들에게까지 엄청난 피해를 미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관계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승수효과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큰 충격은 사실 아니었는데 사실상 어떤 충격이냐면 그냥 어떤 다운턴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디폴트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 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신용이 좋지 않은 사람들에게까지 금융상품, 몰기지를 판매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만약에 애초에 금융기관들이 스크리닝을 조금 더 잘해서 대출 심사를 조금 더 엄격하게 해서 크레딧이 좋지 않은 사람들에게 대출을 해주지 않았었더라면 그랬다면 아마도 이 충격은 이렇게까지 증폭되지는 않았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골드만삭스라든가 리만 브라더스라든가 이런 투자 은행들이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엄청난 이익을 추구하고 싶었던 거잖아요. 그런 과도한 이윤 추구, 모럴 해저드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리스크는 나는 모른다는 거죠. 리스크는 너희들이 알아서 사회가 알아서 부담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상당히 높은 수익을 추구할 수 있다면 어떤 것이든 만들어내는 이런 이제 월스트리트의 문화 이런 것들이 조금 억제될 수 있었다면 그들 스스로 어떤 이제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도덕성이겠죠. 어떤 자제심, 도덕성 굉장히 중요합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에, 자제할 수 있고 관용하고 스스로 통제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뭐 대통령이든 의회든 사법부든 권력을 우리가 엄격하게 제한하지 않고 있으니까 헌법에 권력을 그렇게 엄격하게 제한하지 않잖아요. 명시적으로 어디까지는 할 수 있고 어디까지 못하고 이런 뭐 그런 게 없으니까 사실 스스로 이제 자신의 권력을 제한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이제 민주주의의 미덕이죠. 서로 견제하고 밸런스를 유지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금융시장에서도 이러한 어떤 스스로에 대한 도덕적 규제가 있었더라면 이런 이제 멀티플라이어 이펙트가 나타나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요. 시험 범위는 조금 더 했으면 좋겠지만 여기 멀티플라이어까지 보고 여기까지가 바로 기말 시험 범위가 되겠습니다. 기말 시험 범위는 다시 말씀드리면 26장 슬라이드 28페이지까지로 하겠습니다.